은퇴한 지 3년째인 한동구는 이른 아침부터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6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와 예리한 눈빛을 지닌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뿐인 딸 서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33세 나이에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에 동구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죠. 아마도 딸을 떠나보내는 모든 아버지들이 느끼는 감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신랑감인 차민혁은 36살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자신만의 회사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구는 몇 차례 만남을 통해 민혁에게서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처음 서윤이 민혁을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였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혁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악수를 나누는 손길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에도 시종일관 자신의 사업 성공담만 늘어놓으며 서윤의 의견은 거의 묻지 않았어요. 더 불편했던 건 민혁이 보여준 기본적인 예의 부족이었습니다. 동구가 말하는 도중에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시계를 자주 보며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지만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해 보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혁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예식장 선정부터 하객 명단 작성까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려 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조라며 자신의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서윤의 의견은 뒷전이었고 동구의 제안들도 대부분 무시했어요. 특히 예식 비용 분담 문제에서 민혁의 태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낼게요. 대신 모든 건 저희 방식대로 하면 안 될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였죠. 동구는 여러 번 서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니? 민혁이와 잘 맞아? 하지만 서윤은 항상 네, 아빠.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행복해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무엇보다 꼰대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동구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민혁이 서윤을 대하는 방식에서 진정한 사랑보다는 소유욕이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동구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연 이 결혼이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오늘 서윤은 차민혁의 아내가 될 테니까요. 결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동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항상 입에 발린 듯 똑같았죠. 하지만 동구는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서윤의 웃음소리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통화 도중 뒤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서윤은 급하게 전화를 끊곤 했어요. 아, 아빠 민혁이가 불러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라며 서둘러 끊어버리는 거죠. 동구는 몇 번이나 딸네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번번이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요. 민혁이가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서요라며 방문을 미뤘어요. 심지어 동구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면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동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개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칫 젊은 부부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직 결혼 초기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서윤의 친구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서윤과 대학 동창으로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사이였어요. 인사를 나누던 중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서윤이 요즘 어때요? 연락이 뜸해져서 걱정이에요. 미영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결혼 후로는 연락도 잘 안 받더라고요. 몇 번 약속 잡자고 해도 계속 미뤄서. 동구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서윤이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피하고 있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예전에 서윤은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구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아, 아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딸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네,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들어보니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친구들은 만나고 지내니? 미영이가 안부 물어보더라. 동구가 이렇게 묻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날게요. 서윤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둡게 들렸죠. 동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서윤이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주말에는 사전 연락 없이 딸네 집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죠. 토요일 오후 2시, 동구는 딸네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딸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서윤이 문을 열었어요. 아빠, 어떡해? 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맞이했죠. 들어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연락을 해주시지. 딸 보고 싶어서 그냥 왔다. 괜찮지? 동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소리나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민혁이는 어디 있니? 동구가 물어보자 서윤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서재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요한 회의 준비 중이라서. 그때 안쪽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누구야?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아빠 오셨어요 라고 서윤이 대답하자 민혁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아, 장인어른 오셨네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의 인사는 여전히 성의가 없었어요. 특히 동구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윤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동구는 소파에 앉아 사위와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혁은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기색을 보였죠.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오늘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뵙죠. 민혁의 말에는 손님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동구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서윤이 아빠,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며 복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구는 혼자 거실에 앉아있게 되었죠. 잠시 후 부엌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동구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이어서 민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또 실수했어? 정신 좀 차려. 동구는 깜짝 놀라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서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실수였어. 하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답답하다고. 동구의 혈관에 차가운 분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발걸음을 죽여 부엌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부엌을 들여다본 순간 동구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민혁이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어디서 말대답이야? 정신 차려. 서윤은 울먹이며 민혁아. 그만해. 라고 애원했지만 민혁은 더욱 거세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민혁이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치려고 했습니다. 동구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손 내리거라. 동구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갑작스런 동구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아, 장인어른. 이건 부부간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동구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보자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괜찮아요. 그냥. 하지만 동구의 시선은 오직 민혁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부부간의 일이라고. 동구의 목소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내 딸을 때리는 게 부부간의 일인가?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인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어요. 민혁은 여전히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요즘 애들은 좀 단단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 정도는 가정교육 차원의 문제죠. 그는 동구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세대와 어른 세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 순간 동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차갑고 무서운 침묵으로 변해집니다. 진정한 분노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넌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대사를 했구나. 동구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혁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빠, 제발. 서윤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하지만 동구는 딸을 조용히 뒤로 물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를 누르는 동구의 모습을 보며 민혁이 코웃음 쳤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르시게요? 그는 아직도 동구를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늙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전화가 연결되자 동구가 입을 열었어요. 재관아, 나야.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이 부엌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오랜만에 부탁이 하나 있어. 민혁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구의 전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사위라는 놈이 내 딸을 때린다. 동구의 말은 간단명료했어요. 쓰레기 하나 나락으로 보낼 수 있겠나? 그의 질문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뿐이었죠. 전화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동구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잘 해야지. 상대방의 목소리에도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혁은 이제야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구의 표정, 전화 통화의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부엌을 가득 채운 차가운 긴장감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구가 전화를 건 상대는 이재관이었어요.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으로 있는 그는 동구와 수십 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관계였어요. 30여 년 전, 재관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큰 사업 실패를 겪었어요.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인해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죠. 당시 은행에서 근무하던 동구는 재관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재관은 모든 희망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동구가 나섰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재관의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있으면 기회는 또 온다라며 재관을 설득했죠. 동구의 도움으로 재관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을 전환해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재관은 성공한 후 수차례 동구에게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집도 사주겠다고 하고 좋은 일자리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구는 한사코 거절했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냥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라며 모든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재관은 평생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동구가 한 번만 부탁하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 서윤의 결혼식도 조용히 치르고 싶다며 재관의 참석을 정중히 사양했을 정도였어요. 그런 동구가 오늘 처음으로 부탁을 한 것이었죠. 재관은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어요. 동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거든요. 내 사위라는 놈이 내 딸을 때린다. 동구의 말을 들은 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동구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서유는 동구에게 있어 세상 전부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쓰레기 하나 나락으로 보낼 수 있겠나? 동구의 질문에 재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잘 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관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죠. 차민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회사, 개인, 과거, 현재, 미래까지 1시간 안에 보고서를 올려. 그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민혁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동구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구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곧 알게 될 거다. 그의 대답은 예언과도 같았어요. 서유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어요.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관의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그의 조직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법무팀, 감사팀, 언론 대응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차민혁과 그의 회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대기업의 조직력과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첫 번째 보고서가 1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민혁의 회사는
겉보기와는 달리 속이 썩어 있었어요. 허위 매출 계상, 탈세,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그리고 수많은 계약 위반 사례들이 줄줄이 드러났죠. 재관은 보고서를 읽으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구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민혁의 회사가 진행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가 바로 재관의 계열사였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민혁의 회사 측에서 품질 기준을 속이고 저급자재를 사용하려던 정황이 발견되었어요. 재관은 즉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다른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어요. 차민혁이라는 자가 사업 파트너로 신뢰할 만한지 검토해 보시오. 재관의 한마디는 업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죠. 월요일 오전 민혁은 사무실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주말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설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주요 협력업체에서 걸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혁은 당황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죠.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모두 계약 해지나 재검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어. 그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지만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온 것입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 협조 요청이 들어왔죠. 민혁은 이제야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혁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비서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30%나 폭락했어요. 언론에서도 민혁의 회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민혁 대표의 회사, 불법 하도급과 탈세 의혹, 부실한 건설 자재 사용으로 안전성 논란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혁은 비로소 토요일 장인어른의 전화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때 그 전화가.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은퇴한 늙은 장인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화요일이 되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민혁의 회사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의 개인 계좌까지 동결되었어요. 단 사흘 만에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일주일이 지나자 민혁의 상황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되었고 개인 재산도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를 파헤치며 대서특필했어요. 차민혁 게이트, 젊은 사업가의 추락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가장 치명적인 건 검찰 수사였습니다. 탈세와 횡령, 그리고 건설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어요. 민혁이 평소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하나하나 폭로되기 시작한 거죠. 대표가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여직원들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혁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그제야 완전히 절망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수임료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된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젊은 사업가는 이제 범죄자로 전락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서유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록들, 몰래 녹음해둔 폭언들, 그리고 민혁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들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동구가 물었을 때 서유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의 말을 들은 동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 정리한 자료들은 민혁의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서윤이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게다가 민혁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민혁은 구치소에서 서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아, 나 좀 도와줘. 이혼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이 상황부터 정리하자.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마지막으로 민혁이 동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비굴해져 있었죠. 한때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구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너를 지옥으로 보냈을 뿐이다.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혁의 애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언론은 민혁의 몰락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젊은 사업가, 일주일 만에 나락으로, 차민혁, 구속영장 신청, 수십억대 사기 혐의 같은 기사들이 연일 터져 나왔어요. 그의 과거 동료들과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민혁이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죠. 구치소 독방에서 민혁은 매일 후회만 반복했습니다. 왜 서윤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장인어른을 무시했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한 달 후, 동구와 서윤은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있었어요. 민혁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심리적 치료가 필요했고, 동구는 딸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펜션에서 바라본 산새는 아름다웠고, 새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어요. 서윤은 예전보다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민혁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자 본래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아침마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견디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동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너는 존재 자체로 언제나 내 편이었단다. 이번엔 아빠가 내 편이 돼야 할 때였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확고했습니다. 아빠 나이에 뭘 더 바라겠니?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서유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민혁이가 언제 화낼지 몰라서. 동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 깊은 곳의 분노를 다시 한번 삼켰어요. 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혁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구속기소 확정됐고 최소 3년은 안에서 지낼 것 같아. 그리고 회사 파산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야.
재관의 목소리에는 일을 완료했다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죠. 고맙다, 재관아. 동구의 감사 인사에 재관이 대답했어요. 뭘 그런 말을 해. 이제야 빚을 조금 갚은 것 같네. 서윤이한테도 안부 전해줘. 두 사람의 우정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구는 서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어요. 이참에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카페 사업 말이야. 서윤은 결혼 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민혁이 반대해서 포기했던 꿈이었죠. 정말요? 하지만 돈이. 서윤이 망설이자 동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퇴직금 좀 있거든. 그걸로 시작해보자. 사실 동구는 재관의 도움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한 달간의 휴식 끝에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치료해 나갔고 동시에 카페 창업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동구는 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동구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혼자 모든 걸 다 이겨낼 필요는 없다는 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고요. 그녀의 말에 동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힘들 때는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살아있는 한 내 편이니까. 동구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증명된 확실한 진실이었죠. 민혁은 교도소에서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서윤은 조용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동구는 딸이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이야기였어요.